자, 오피스텔 시세 차익, 오피스텔 시세 차익 몇 억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진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이에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아파트고 어떤 게 오피스텔인가요?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나시면 오피스텔 투자 성공의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2020년 오피스텔 투자, 이것만 알아두면 성공한다라고 제목이 지었는데요. 오피스텔의 역사에서부터 부동산 대책, 취득세 판정까지 억대의 시세 차익, 우리가 오피스텔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완벽히 뽀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첫 영상이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 컨텐츠 내용입니다. 자, 오피스텔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역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한번 구별해 보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파트는 이런 거고 오피스텔은 이런 거라고 좀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오피스텔은 과연 주택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피스텔 유형에 따른 세무적 판단 기준, 그리고 시세 차익이 몇 억씩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 이것만 알면 성공한다,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피스텔에 대한 편견을 깨셔야 돼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께서 오피스텔을 많이 비추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일단 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주택에 대한 공부, 그리고 아파트 청약,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 생겼을 때 쳐다볼 수 있는 것들이 수익형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한 1억대에서부터 2억대까지 투자가 가능한 것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다음으로 오피스텔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오피스텔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생각하는 만큼 어느 정도 자본력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편견을 깨시고, 지금도 오피스텔의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익과 안정적인 연금처럼 월세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 나도 어차피 아파트나 주택에서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추게 되면 오피스텔, 구분상가, 상가, 꼬마 빌딩, 상가주택, 빌딩, 건물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동산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들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 포함과 취득세에 문제가 생겼지만 현재 기존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완전 정성기예요.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현재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전대미문의 공급 부족, 전세난으로 기존의 오피스텔들은 정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뉴스 기사들도 많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공실이 별로 없고요. 지금 월세 수익 꼬박꼬박 잘 들어오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아닌 월세를 연금처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주택을 한번 선분양 공급계약서를 받고 나서 2, 3년 시세 차익 전매할 것인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월세, 공실 없이 월세만 꾸준히 나와도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무엇일까요? 오피스텔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HB 하우스토리라고 운정역에서 초역세권으로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라는 거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오피스, 사무실의 오피스와 호텔의 텔, TEL을 붙여가지고 한 단위의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업무 및 주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말로써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요. 업무시설이 뭐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다 사무시설,
사무실, 사무실로 이용되는 업무시설로 분류가 된다.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취급을 한다. 준주택이 뭐죠? 그러니까 주택에 준하여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오피스텔은 가장 먼저 언제 생겼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오피스텔은 1985년에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성지빌딩이 오피스텔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7층까지 해서 이 건물 중 모든 것이 다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한 4개 층 정도가 오피스텔로 허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1985년에 마포구의 성지빌딩이 오피스텔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 당시만 해도 이 건물만 봐도 이게 주거용으로 보이지 않으시죠? 지금 많이 다르죠? 요거랑 아까 요거랑 좀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거의 그냥 사무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소사무실, 이런 무역회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 법무사 이런 분들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사무실로 쓰기 시작했었다. 초반에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거의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을 바라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바닥 난방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바닥 난방과 욕실 설치와의 전쟁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는 온돌에 의한 난방도 금지됐고요. 그 샤워기 포함 욕실 설치가 금지됐었어요. 그래서 요 마당 난방이 굉장히 언제나 화제를 띠고 있었는데 199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일기 신도시 80년대부터 물론 시작됐지만 일기 신도시 일산 분당을 개발하고 그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굉장히 서울이 인구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주택 공급난이 굉장히 심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서서히 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 너무나도 딸리다 보니까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가능하게 해줬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욕조도 마찬가지예요. 욕실도 이렇게 막 까다로웠어요. 법률로 욕실, 욕조 설치 금지, 욕조 금지, 욕조 금지 이런 규제들이 많았는데 아예 삭제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아예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 그 이면에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서도 그거를 좀 대체 수요로 측정을 했다. 그래서 법률을 완화해줬다. 그 이후로 주거용 오피스텔 전성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죠.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 전세난으로 오피스 수요가 급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지어지는 오피스텔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강남역에 가시면은요,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오피스텔 호실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호실들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에 지어진 오피스텔들은 여기는 무슨 여행사 사무실로 써요. 여행사 사무실로 쓰는데 여기는 취사를 하는 사람들이 노부부니 두 부분이 이렇게 거주를 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업무와 상업 그리고 주거가 섞여 있는 오피스텔도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조금 아이러니해요. 여기는 여행사 사무실, 여기는 세무사 사무실인데 이 사이사이에 주거로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섞여 있어요. 강남역에 가면 그런 오피스텔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파트는 적용 법률은 주택법입니다. 이쪽은 건축법이죠. 청약할 때 적용 규칙이 달라요.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나 이런 걸 보면 아실 거예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이런 규칙을 적용한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청약할 때 주택수 포함 여부인데 아파트는 분양권조차도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도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청약 시 유주택자예요. 1주택으로 판정하는데 오피스텔은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계약 면적 대비해서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공간을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보통 80% 이상이죠.
근데 오피스텔은 50% 내외였어요. 50% 내외였는데 이게 조금 전용률을 많이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추세예요.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세기 때문이죠. 이 전용률이 낮은 이유는 오피스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시설이잖아요. 업무시설답게 굉장히 보안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주거 공용 면적보다 기타 면적, 주차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전용률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용도 지역은 주거 지역의 아파트는 당연히 들어서겠죠. 근데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지, 주로 핵심 상업지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인프라는 굉장히 잘 돼 있다. 다소 소음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역세권 인근의 오피스텔을 많이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취득세는 아파트는 1.1에서 3.5%죠. 근데 오피스텔은 4.6%입니다. 근데 이번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 취득세도 주택수에 따라서 1.1에서 3.5가 아니라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잡혔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영상에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투자 목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에요. 말 그대로 한번 돈을 집어넣고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가져가는 겁니다.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가져가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거를 노리는 시세 차익형이라면 오피스텔은 월세예요, 월세. 월세를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한번 투자하고 나면 준공하고 나서 세입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꾸준히 월세를 받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했다면 월세를 꾸준히 연금처럼 받는다.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한데 서비스 면적에 발코니가 있죠. 아파트는요. 아파트의 그 면적을 보면 베란다. 우리가 얘기하는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인데 건축법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청약을 할 때는 청약 통장이 필요하죠. 아파트는요. 운정부동산 뽀개기 유튜브 채널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청약 통장 얘기잖아요. 오피스텔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청약홈이죠. 청약홈에서 청약은 하되 그냥 그 예약금이라고 하죠. 예약금을 넣어놓고 그냥 무작위 추첨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소진되지도 않고 청약통장이 필요가 없다. 이것도 오피스텔의 장점이겠죠. 자, 용도는 주거용밖에 없죠. 아파트는 당연히 주거용이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혼동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다르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법률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일단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청약의 관점과 세무적인 관점에서 달리해서 봐야 돼요. 일단 청약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앞으로도 모두 무주택 판정이에요. 내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청약을 할 때 이게 1주택 판정을 받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오피스텔 보유는 그러니까 청약에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물론 공공분양에 있어서는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자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자산 요건을 패스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경우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자산 요건이고 청약했을 때 있을 때는 오피스텔은 무주택이다. 단 주택 세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이런 주택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을 판단할 때는 사실상의 용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참 골치 아프고 골 때리는 거예요. 사실상의 용도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게 하기 위한 그런 용도,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오피스텔이든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으면 이거 다 세금 걷는다, 주택이다. 이렇게 판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거니 아니냐, 이거는 청약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오피스텔은 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로 논란이 많은 겁니다. 자, 세무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오피스텔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오피스텔은 주거로 쓰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고요. 요즘 트렌드죠. 풀 퍼니시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원룸에 뭐 다 가전, 뭐 세탁기, 뭐 요즘엔 스타일러까지 넣어주잖아요. 뭐 없는 게 없잖아요. TV까지 다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무실이거든요. 이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그냥 상가라고 생각하세요. 상가. 그냥 비어있는 상가. 그래서 이거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고 부가세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썼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세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무적으로. 그냥 아파트라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취등록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이 주거용으로 쓰인다. 그러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래서 지금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자, 세무적으로 오피스텔 유형의 차이점을 조금 이제 세무적으로 또 봐드릴게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두 가지가 있다. 이거를 꼭 생각하세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얘기하고요. 이게 그냥 일반 상업, 업무용 오피스텔,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다른 세무적으로 차이가 나오게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신청기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잔금을 납부하고 60일 이내예요. 주택가 가서요. 일반 임대사업자 상가 같은 경우는 업무용은 어떻게 되죠? 분양계약서를 쓰고 나서 20일 이내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요. 이 두 개는 잔금 납부와 분양계약하고 사업자 내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8년 중 선택 가능하고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10년이죠.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건물분의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분양계약을 받고 나서 분양 공급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사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나면 그 자신의 기장을 맡길 어느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그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세 환급까지 과정까지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10%를 환급을 받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받을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일반 임대사업자 낼 수가 없죠. 그러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 취득세에서 바뀌게 되는데 21년까지는 취득세가 분양가의 4.6%예요. 그리고 이렇게 농취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60 이하는 2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200만 원 초과 85% 감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오피스텔로 냈을 때는 이런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일반 임대사업자로 내게 되면은 부가세 환급은 받지만 분양가의 4.6% 취득세 감면은 없다.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이런 요건으로 가게 되고 이거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훑어만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도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런 임대사업자나 합산배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생기는 거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이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이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쪽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고 임대소득세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을 때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업무용 오피스텔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요즘 다 대세잖아요. 대세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좀 많이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죠. 편법을 많이 쓰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괜찮았어요. 사실 이렇게 다 잡히지도 않고 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주택수로 포함이 되고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세 환급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을 구할 때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걸리지만 않으면 이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걸렸다.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세금 폭탄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세금 폭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징을 당하게 되는데 추징이 막 가상금도 들어가고 막 뭐 처벌 규정도 있고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세청도 잘 알고 있어요. 세무서도 오피스텔이 대부분 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편법적으로 가시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내세요. 그게 정상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피스텔 취득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취득세 때문에 지금 난리죠. 비단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이 취득세가 무려 12%라는 어마어마한 이 지금 취득세, 이거 지금 엄청 큰 취득세 금액이거든요. 이걸 부과한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일단 조정 대상 지역, 경기도 다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지금 파주, 김포 빼고 다 조정 대상 지역인데, 조정에서 조정으로 가면 이 순서대로 지금 취득세가 나오게 돼요. 조정에서 1주택 1%에서 3%, 2주택 8%, 3주택 12%예요. 근데 조정과 비조정이 섞인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이제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적용례를 보여드리면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 취득하면은 2주택이 될 때는 1에서 3%예요.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 시 이 1주택 소유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택이 중요한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8%가 되는 거고요. 2주택자가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주택 취득 시 세율은 요렇게 예시를 넣어준 건데, 반대로 하나 더 제가 예시 말씀드릴게요. 2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하면 12%잖아요. 요거는 또 쏙 빼놨네요. 국토부 자료인데요. 그래서 일단 취득세가 굉장히 세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어떻게 될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분양권 상태의 오피스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알 수가 없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 시점의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4.6%예요. 여기서 뭐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8% 된다, 뭐 12%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4.6%예요. 자, 그리고 주거용이어도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법 개정 이전에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한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 포인트로 보실 거는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무조건 4.6%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주택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오피스텔 취득하면 4.6%는 맞는데,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오피스텔 취득한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매수하면 이게 두 번째 주택으로 되면서 8%가 되는 거예요. 오피스텔 두 채를 이 법 개정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매수했다 그러면 3주택으로 12%의 이 취득세, 엄청난 취득세를 물어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오피스텔을 언제 구입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는 동일하나 이후 아파트 매수 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낸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는 이렇게 취득세 적용이 두 번째 주택을, 내가 첫 번째로 오피스텔을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두 번째 주택이나 세 번째 주택을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이 취득세가 이렇게 높아진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오피스텔 시세 차익 몇 억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진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이에요. 주상복합 오피스텔이고 하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아파트고 어떤 게 오피스텔인가요? 한번 보세요. 이걸 보고 나시면 오피스텔 투자 성공의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게 아파트일까요? 오피스텔일까요? 이게 아파트가 오피스텔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 구분 잘 안 가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러 비슷한 입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비교해 드릴게요. 삼성입니다. 원흥과 삼성이고요. 다 서북권 경기도 고양시죠?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시세 차익이 2.5억 이상 현재 생성 중에 있고 굉장히 전 세대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서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로 유명했었죠.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이죠.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쪽은 원흥역의 로얄 듀크 비스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1순위 마감됐었어요. 2.5억대 역시 올 4월에 입주했는데 시세가 상승 중이에요.
이렇게 딱 두 개 보면 제가 아까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거 구분 못하죠. 하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억대의 시세 차익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진짜 서울의 초역세권 진짜 핵심 지역이거나 아니면 상업지구의 초역세권의 아주 좋은 입지 혹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의 합성어죠. 아파텔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오르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아파텔이라는 거는 법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성해서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파트고 주상복합 아파트고 이것도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데 오피스텔이잖아요. 이렇게 아예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이거 그리고 또 주상복합 중에는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이렇게 같이 껴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아파트 대체제로서 시세 차익형으로 가게 돼요. 이런 것들은 아파트 대용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아닌 월세 수익만 꾸준히 나와도 성공입니다. 내가 오피스텔로 시세 차익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주변에 뭐 역세권이어도 뭐 원룸, 1.5룸 이런 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처럼 아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방 2개, 뭐 방 3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입지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도 여기에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GTX 운정역, GTX 일산, 킨텍스역에도 오피스텔도 지금 억대로 오르고 있죠. 물론 아파트에 비해서는 더 오르지는 않지만 이런 데들은 오피스텔도 시세 차익이 억대에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나는 아파트, 오피스텔도 투자의 목적으로 보고 싶다. 시세 차익용으로 보고 싶다. 한다면은 이런 역세권 아파트 대체제인 주거용 적어도 평수가 되는 좀 큰 평수들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실현시키는 OP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은 정말 뭐 누구나 다 원하겠죠. 이거는 꿈에 그리는 월세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올리는 거는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면 역세권의 아파트를 노리세요. 운정역은 이제 P1, P2도 주거용 아파트, 오피스텔이 있을 걸로 보이죠. 이번에 원룸, 1.5룸 등의 오피스텔이라면 시세 차익보다는 고정 월세 수익 공실만 없다면 성공이에요. 이것만 해도 정말 쏠쏠합니다. 연금처럼 들어와요. 이 연금처럼 월세가 매달 현금으로 꽂힌다는 게 이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심해요. 감가상각이 뭐죠?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 되잖아요. 노후화 되면 될수록 이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이 노후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감가상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신축 분양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축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오피스텔은 감가상각이 심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아요. 신축 분양으로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무조건 역세권 오피스텔이어야 됩니다. 역세권이 아니면 굉장히 오피스텔 투자하면 애먹을 수가 있어요. 공실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 1인 비혼족이나 1인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오피스텔 1.5룸, 원룸형 풀 퍼니시드, 이거는 뭐 가전, 생활 가구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오피스텔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좀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1억대, 2억대, 3억대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월세도 한번 연금처럼 받으시다가 자녀분들이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계시다면 그냥 자녀들한테 공실 우려뿐만 아니라 공실 상관없이 자녀분들한테 직접 거주하게 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공실 없이 연금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월세 수익만 나와도 오피스텔 투자는 성공이에요. 오피스텔 투자로 하면서 몇 억대의 시세 차이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현혹되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의 아파텔 이렇게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텔 정도만 그런 것이 가능하고 이것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성공이다. 내가 1억에서 2억 정도 2억대로 투자해서 월세만 고정적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어도 투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공실의 경우에는 본인의 가족들, 친척들 입주시키고 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가보다 훨씬 리스크가 덜한 거예요. 상가는 공실 나버리면 답이 없었지만 오피스텔은 공실이 나면 그래도 가족들 가서 살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가서 살아도 돼요.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면 상가는 무조건 안 좋냐? 그렇지 않죠. 상가는 상가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액으로 아파트에서 넘어가는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이 바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돈이 많아지시면 이제 현금 유동화 자금들이 많아지시면 자연스럽게 오피스텔도 보시게 돼요. 아파트는 지금 정부에서 너무나도 많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로서 사실 지금 1주택 이상으로 주택 투자로 지금 시세 차익을 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정부가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규제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동화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오피스텔도 많이 투자하세요. 그래서 오피스텔 보시는 분들은 또 오피스텔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를 이거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는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잡은 여력과 함께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자,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역세권 최역세권입니다.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HB 하우스 스토리. 저희 운정부동산 포기 카페에서도 예전에 한번 난강통원이 어떤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 계셨는데 이게 여기에요. 운정역에서 바로 걸어서 3분, 이 6교로 이렇게 가면 운정역이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역세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 총 많은 그 세대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전용 20에서 24, 42제곱미터고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풀퍼니시드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아직 모델하우스 오픈 안 했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곧 오픈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신축으로 분양받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정역 HB 하우스 스토리 오피스텔 상담이라든지 주택 투자 상담 아파트와 주택, 오피스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HB 하우스 스토리도 분양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운포TV 수익형 부동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드리니까요. HB 하우스 스토리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운포TV 수익형 부동산 영상 채널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오피스텔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앞으로 운포TV 수익형 부동산도 다양한 투자 매물과 분양 매물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담아서 채널이 운영됩니다. 다양한 매물들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투자 매물도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아파트나 GTX 운정 철도 인프라 운정 신도시 이야기는 이쪽 운포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되고요. 이제 운포TV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 전문으로 다음 영상은 상가나 환산보증금이라든지 상가 도면 보는 법 할 얘기들이 참 많네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고 실제로 오피스텔 투자 현장이라든지 상업시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상에 담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